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중구 이창용 교수님의 경제학 들어가기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8장 게임과 전략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제일 앞에 교재를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바둑을 둘 때 우리 바둑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게임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보면 물론 이건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에 뒀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어디에 두는 게 가장 나한테 이득일까 그거를 찾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둑과 같은 게임에서도요 상대방이 어떤 수로 대응할지 미리 짐작하고 어디에 둘지를 결정한다.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대응, 이걸 전략이라 할 겁니다. 대응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겠죠? 가위바위보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주먹, 가위, 보재기 중에서 어떤 걸 낼까 보면서 내가 이기는 방법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게임과 관련된 그 과점시장의 특성입니다. 과점시장이라는 것은 기업이 소수 존재해서 상대가 어떻게 하는가, 뭐 축구 게임도 그렇고 야구에서 투수와 타자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학생과 교수님들 간에서도 시험 문제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런 것도 전부 다 여기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점 시장을 분석하는 가장 좋은 모델 중에 하나로 게임 이론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자, 순서는 게임의 기본 골격, 그리고 게임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임 중에 하나가 용의자 딜레마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요게 이제 경영학에서는 스트래티지를 하는 경영 전략 그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몇 가지 구체적인 경쟁 전략, 경영 전략 그쪽에 어떤 내용을 사례로 살펴보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장돼서 발전된 게 바로 경매, 옥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매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96페이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게임의 기본 골격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자, 앞장에서 우리 어떤 시장을 연구했습니까? 과점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 과점 시장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모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는 과점 시장의 중요한 특성은 상대방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 보시면 경쟁 기업이 어떻게 행동할까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략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전략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분석하는 게 과점, 그게 게임 이론이죠. 자, 거기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밀가루 가지고 가격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수입 밀가루 가격이 올랐어. 자신이 만든 라면의 가격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다음 줄에 보시면 경쟁 기업도 가격을 올린다면 내가 올려도 사실은 큰 부담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밀가루 가격이 올려서 내가 비용 부담이 커서 나 가격 올릴까 했는데 경쟁 기업이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 나 혼자 올리면. 소비자들은 그런 걸 잘 모른다고요. 아, 뭐야, 쟤는 가격 올렸어? 안 사. 이렇게 돼버리면 나는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올릴까? 올리지 않을까? 네, 그거를 좀 고민을 해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 가시겠죠? 자, 다음 단락 첫 번째 줄. 자, 이런 전략적인 상황에 지금 말씀드린 라면 시장에서 밀가루 가격 상승이 가격을 인상할까? 시장의 가격 인상에 대한 고민, 이게 바로 게임 이론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고요. 두 번째 단락, 이러한 전략적 상황에 처한 경제 주체 행동 분석하기 위한 수단이 게임 띠오리다 라고 되어 있고요. 최근 경제학에 매우 큰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이라기보다는 이제 너무 옛날부터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데, 현재 가장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경제학 분야에서 몇 개를 꼽아라 그러면, 미시경제학은 사실 다 옛날 100년, 200년 옛날에 나왔던 이론이에요. 그나마 게임 이론, 정보 경제학 이런 것들이 최근에 그래도 연구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 보시면 운동 경기 예가 나와 있습니다. 또 예를 보시면 운동 경기. 자, 운동 경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 경기도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또 체스와 장기, 바둑 다 마찬가지고요. 자, 내가 어떻게 하는가 뿐만 아니라 상대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가 취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는 상대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 이해 가시겠죠? 예, 그게 바로 게임 이론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본질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내가 취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옛날에는 남을 신경 안 써도 돼. 상대방을 신경 안 쓰고 그냥 나에게 최선의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이제는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상황이 바로 게임 이론의 본질의 전략적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게임 이론은 이렇게 전략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경제 주체들의 행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인데 운동 경기도 있고요. 그 밑에 화투라든가 카드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상대. 우리 뭐 영화 같은 거 타짜 이런 거 보면 사실은 별로 좋지 않은 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대한테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막 약간 허세를 부리면서 야, 너 이제 끝났어? 이렇게 해가지고 딴 하고 열었는데 막상 내실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자, 화투나 카드 같은 노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극단적으로 더 나가서 데이트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 두 여인 간의 신경전 이렇게 해요. 남녀 간의 데이트 장소 연인이야. 근데 데이트 장소를 어디로 할까? 뭐 이렇게 음악회를 갈까? 야구장을 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갈등을 할 수가 있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충돌, 생존을 위한 게임, 전쟁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게임 이론이 대표가 되는 이슈들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외교전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게임 이론의 마지막 단락 볼게요. 구체적인 행태는 되게 각양각색이지만 모든 게임은 똑같은 기본의 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골격을 가지고 있나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요. 플레이어가 있어야 돼. 경기에 참여하는 주체입니다. 경기자. 그치? 축구든 야구든 게임 플레이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둘인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러한 플레이어는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개인이 경기자가 될 수도 있고 기업이 경기자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경기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트래티지가 있습니다. 전략입니다. 자신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그 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략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선택해서 어떤 패를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게임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렇게 보시고요. 자, 보수라는 페이오프다라고 하면 게임을 했어. 각각의 전략을 선택했어. 그때 나타나는 게임의 결과, 그에 따라서 얻게 되는 이득의 크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페이오프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보수 같은 것을요, 주로 이제 효용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돈으로 해서 이윤을 표현하기도 하고, 등등등 나타낼 것입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의 성격과 관련해서는요, 거기 197페이지 밑에 보시면 영합 게임 있습니다. 제로섬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 보수를 합하면 그게 제로가 되는 게임인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볼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실에서는 둘이 게임을 했을 때 특히 경작에서는 누군가를 죽여야지 누군가를 이겨야지 내가 되는 그런 게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제로섬 게임은 뭐 이런 거지. 너 아니면 너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뭐 그런 거 있잖아. 두 명이 결승에 올랐는데 한 명은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영합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경작에서는 주로 게임을 할 때 둘 다 윈윈 되는 상호 이득이 되는 게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자, 우리 게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대표적인 게임,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면 자, 우리 딜레마라는 게 뭐예요? 딜레마라는 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 네, 여기 딜레마라고 하죠. 못하는 난처한 상황.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어떤 상황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게임의 성격을 이렇게 봅시다. 자, 거기 보시면 밑에 약간 색깔 다르게 해서 나와 있는 거 볼게요. 어떤 범죄를 함께 저질렀으리라고 생각하는 두 용의자 김씨와 박씨가 있습니다. 김씨가 이렇게 있고 플레이어네요. 박씨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요게 이제 플레이어 이렇게 되고요. 자, 검사는요, 신문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의 자백을 끌어내기 위해서 독특한 방식으로 글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사용됩니다. 두 사람을 함께 신문하면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거야. 특히 둘이 뭐 연인 사이다 그러면 우리 사랑 영원히 막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막, 그쵸, 신뢰관계와 사랑 이거를 확인을 한다고. 그래서 따로 떼어놔요. 독방에 가둬놔서 서로 대화나 눈짓이나 시그널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못하게 만든 다음에 검사는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막 이간질 시키는 거야, 결론은. 자, 검사가 얘기합니다. 나는 말이야, 당신들이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강한 심증을 갖고 있다. 어차피 진상이 밝혀질 거니까 순순히 자백하는 게 좋을걸? 당신 친구가 순순히 자백했는데, 야, 너 있잖아, 저쪽에 너 친구 있지? 걔가 다 불었어. 네가 시켰대. 이렇게 막 그냥 이간질 시키는 거지. 네가 만약에 제가 다 불었는데 범행을 순순히 이렇게 자백하지 않고 끝까지 부인을 하고 버티면 너 법정 최고형인 뭐 15년을 구형하겠다. 근데 말이야, 네 친구가 수사에 협조했는데 너도 수사에 협조해서 인정을 해.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봐주겠다. 즉, 네 친구가 범행을 만약에 부인하고 버텼는데 네가 자백하면 걔가 15년이고 너는 풀어주겠다. 무죄방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둘 다 죄를 뉘우치고 둘 다 만약에 너도 자백을 하면 그냥 법정 최저형인, 야, 너희들은 어차피 그래도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5년만 살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김씨와 박씨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끝까지 죄 안 저질렀어요. 쟤 누군지 몰라요. 네, 맞아요.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요게 이제 전략이야, 전략. 스트래티지. 그래서 전략이 두 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만약에 둘 다 끝까지 버티면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다른 걸로 해가지고 1년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결과가 보수 행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우리 오른쪽에 199페이지 표가 나와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한번 잘 볼게요. 첫 번째 줄 볼까요? 자, 우리가 김씨의 입장이 돼서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을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여러분, 김씨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부인을 할까, 자백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박씨가 저쪽 방에서 끝까지 부인을 했어. 그러면 김씨가 부인을 하면 1년을 살게 되는데 자백을 하면 어떻게 돼? 그냥 무죄 방면이야. 그냥 풀어준대. 그럼 여러분 1년 사는 게 나요? 방면해서 그냥 풀려나는 게 나? 이게 낫지. 여기다 동그라미 칠게요. 오케이? 반면에 박씨가 자백을 했습니다. 근데 김씨가 부인을 하면 자기 혼자 덤탱이를 쓰는 거야. 괘씸죄에 빠져가지고 15년을 살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제가 자백을 했는데 나도 자백하면 5년 살아. 뭐 사실은 좋은 건 아니지만 혼자 15년 사는 것보다는 낫잖아. 그래서 에이, 이거 할래? 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김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박씨가 부인을 해도 자기는 자백하는 게 낫고 자백해도 자백하는 게 나아요.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저 김씨 입장도 볼게요. 박씨 입장도 볼게요. 자, 박씨 입장에서 한번 보면은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패가 전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인 아니면 자백.
자, 그런데 김 씨가 부인을 했어? 나도 쟤 몰라요. 부인을 하면 1년 감옥살이를 하게 돼. 근데 제가 부인을 했는데 내가 자백을 하면 풀려난단 말이야. 어느 거 선택해? 이거 선택하는 거지, 이거.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다시. 김 씨가 자백을 합니다. 그러면 박 씨가 부인을 하면 이거 어렵지 않고 되게 단순한 건데 처음 볼 때는 막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생각하셔서 두세 번 보시면 되게 쉬워요. 당연한 얘기지. 자백을 해. 그러면 박 씨의 패는 두 가지가 있어. 부인하면 15년인데 자백하면 5년이야. 15년보다는 이렇게 자백해서 5년 사는 게 낫죠. 자,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줄 볼게요. 김 씨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봅니다. 우선 그의 머릿속에 김 씨 입장에서는 아니 둘 다 서로를 믿고 둘 다 김 씨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아니 내가 끝까지 모르겠다 할 테니 쟤도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둘 다 1년만 살게 되는 이러한 길이 있잖아. 근데 어떻게 해요? 둘 다 범행을 부인하고 버티면 좋을 텐데 이 박 씨도 같은 생각일 테니 한번 버텨볼까? 생각이 얼핏 떠오르다가 야 근데 만약에 박 씨가 배신해버리면 어떻게 내 뒤통수 치면 나만 15년 사는 거잖아. 끔찍합니다. 또 지는 풀려나고 그러니까 아예 자백을 해버릴까?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둘 다 자백을 해버리면 5년 받기 때문에 둘 다 부인하는 더 나은 상태가 있어요. 근데 상대를 좀 믿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둘 다 부인해서 1년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 아이고 아까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지금 다음 따라 볼게요. 김 씨와 박 씨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야. 아니 1년만 살 수 있는 더 나은 상태가 있는데 괜히 상대가 뒤통수 치면 어떻게 쟤를 믿어야 되나? 내가 그동안 쟤와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쟤는 믿을 만한 사람인가? 등등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근데 망설일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야. 여기 보면 사실 상대가 자백을 하던 아니면 부인을 하던 자신의 최선의 전략은 무조건 자백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있죠.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던 간에 어떤 한 가지 전략이 자신에게 더욱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자, 그 밑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지금 따진 겁니다. 자, 이상의 논의를 통해 가지고 맨 마지막 단락 볼게요. 박 씨가 어떤 전략을 선택하던 간에 박 씨가 부인을 해도 김 씨는 자백하는 게 낫고 박 씨가 자백을 해도 김 씨는 자백하는 게 낫고 그렇죠. 그런 전략 있잖아. 그래서 그걸 거기 보시면 우월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미넌트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네,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더미넌트 스트래티지라는 것은 거기 보시면 상대방의 전략과 관계없이 이렇게요. 그래서 상대방의 전략과 무관하게 관계없이 이렇게 자신에게 관계없이 자신에게 최선의 전략이 되는 게 딱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김 씨뿐만 아니라 박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씨의 5월 전략은 자백인데 박 씨도 상대가 부인을 하던 자백을 하던 무조건 자백하는 게 최선의 전략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 자, 근데 이때 게임의 균형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게요. 200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월 전략, 더미넌트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하느냐에 관계없이 요거 보시면 되겠고 김 씨는 상대방의 전략에 관계없이 상관없이 무조건 자백하는 게 최선의 전략이다 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이렇게 되는 균형을 우리가 우월 전략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 우리 균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경작에서는 균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이퀄리브리엄이다 라고 하면 어떤 상태에 도달했을 때 더 이상 변화할 요인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결과이고 변화할 만한 이런 표현을 제가 써드렸죠. 유인이 없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우월 전략 균형이라고 그랬는데 자, 이 상태가 균형이야. 김 씨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
박 씨가 자백을 선택했는데 김 씨가 뒤에 있는 게 김 씨의 보수야. 자백을 해서 5년인데 만약에 부인을 했다 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 15년이야. 일리 갈 유인이 있어요? 없어요? 일리 안 가지. 자기는 그냥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박 씨 입장에서도 봅니다. 김 씨가 자백을 선택할 것 같아. 근데 자기가 자백해서 5년 살았는데 그러면 내가 다른 전략으로 딴 데로 가볼까? 그러면 일리 가면 어떻게 돼? 15년 살아. 안 가. 이렇게.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더 나은 상태가 있긴 해. 근데 이건 둘 다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신뢰와 협조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5월 전략 균형, 거기서 말하는 균형 내용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단락 봅시다. 200페이지에. 아니 그런데 모두 자백을 해가지고 5년 받는 거는 공동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가 아닙니다. 다시 강조하는데 아니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 그 5년 사는 게 아니라 1년 사는 게 더 나은 상태가 있습니다. 더 나은 상태가 존재합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지금 못 가. 왜 못 가요? 아니, 믿지 못하니까 뒤통수 맞으면 어떡해?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코퍼레이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근데 협조가 좀 불가능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인으로 이렇게 눈짓, 뭐 손짓, 발짓으로 야, 우리 사랑 끝까지 이러면 되는데 이 대화를 못해. 답답해. 이해 가시겠죠? 불안해. 검사는 자꾸 막 협박해. 그러면 그냥 솔직하게 그냥 얘기하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게임은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될 수 있어요. 뭐다? 둘 다 부인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 부인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가 있어. 근데 협조가 불가능하면 그게 이제 용자 딜레마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다. 별표해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 볼게요. 또 게임이 한 번만 이루어진다는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을요. 원샷 게임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판만 하는 거야. 쟤랑 게임을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더 이상 볼 일이 없는 거야.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여기 보세요. 예를 들면 현실에 김 씨가 박 씨를 믿고 끝까지 부인을 했어. 근데 박 씨가 배신 때렸어. 어떻게 15년 동안 김 씨는 감옥에 살아야 되고 박 씨는 룰루랄라 풀려난단 말이야? 그러면 김 씨 입장에서 뭐야? 이 배신자 하고 난리가 나겠죠? 감옥에서 15년 동안 뭐 하겠습니까? 뭐 복수를 하겠다? 다짐을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깜빵에서. 그러면 나의 남은 삶은 뭐 너를 그냥 아주 박살내는데 그냥 사용하겠다.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게임을 우리가 현실에서는 이제 한 번만 보고 더 이상 안 볼 사람 이런 건 좀 많지는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반복 게임에서 리피티드 게임이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 번만 게임하는 게 아니잖아. 뭐 신뢰, 거래관계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협조를 할 가능성이 또 높아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단락. 또한 게임이 한 번만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게임에서 부인하는 전략은 함께 잘 해보자는 끝까지 부인하는 쟤 몰라요. 이거는 협조적 전략임에 비해서 자백을 해버리는 거야? 그럼 배신을 때리는 거지. 내가 배신 때렸는데 쟤도 배신 때렸어. 둘 다 비협조적인 non-cooperative 게임이 됩니다. 이런 게임이 단 한 번만 이루어질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복을 신경 쓰지 않고 그래 언제 또 쟤를 볼 일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만 잘 되고자 자백하는 이기적인 전략을 선택하겠지만 상대가 나한테 또 보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나 게임을 여러 번 하게 되면 상대방도 어떤 전략을 쓰는지 나의 행동을 보고 저 배신자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비슷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닐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방도 부인하리라 믿고 범행을 부인했는데 막상 상대방이 자백하는 이기적인 배신 전략을 선택했다. 그러면 다음번 게임에서 자신도 자백하는 전략을 선택해서 보복을 가하게 됩니다. 자, 그게 팁포텟 전략이라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 그래서 현실에서는 뭐 그런 전략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이 여러 번 반복되면 협조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락, 리피티드 게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반복 게임 성격을 갖게 되면 서로 협조하는 태도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러한 용의자 게임과 관련해서 우리가 응용 사례 몇 가지만 볼게요. 첫 번째는 카르텔 볼 수가 있습니다. 카르텔에 참가하는 기업이 가나다사가 있고 ABC사가 있다라고 할게요. 자, 두 개의 기업이 플레이어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두 기업의 전략은 협정을 준수하는 게 있고 협정을 위반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ABC사도 둘이 카르텔 하기로 했어. 짜고 담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협정을 준수하는 게 있고 위반을 하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오케이. 앞에 본 거랑 똑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여기 나와 있는 게 두 기업의 선택에 따른 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게 가나다사 보수고요. 뒤에 게 뭐 ABC사의 보수다. 예, 관례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앞에 했던 거랑 똑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ABC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아, 내가 협정을 준수할까? 위반할까? 가나다사가 협정을 준수하면 ABC사가 준수하면 8인데 위반하면 1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10이 더 크니까 요걸 선택해요. 오케이? 자, 가나다사가 협정을 위반했어. ABC사가 준수하면 1인데 위반하면 4야. 4가 더 크니까 요거를 선택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월 전략 있습니까? 있지. 왜요? ABC사 입장에서는 가나다사가 저기 나와 있는 협정을 준수하던 위반을 하던 5월 전략은 협정을 위반하는 전략을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만약에 ABC사가 협정을 준수한다 합시다. 가나다사가 협정을 준수하면 8인데 위반하면 10이야. 이렇게 10의 삼각형 칠하시고 자, 협정을 위반했어. ABC사가. 그때 가나다사가 협정을 준수하면 1인데 위반하면 4야. 1보다 4가 더 크니까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가나다사 입장에서는 협정을 위반하는 게 5월 전략이 됩니다. 결국 용의자 딜레마랑 비슷한 상황이 돼요. 왜요? 아니,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랑 이게 두 개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여기야 둘 다 협정을 위반해서 서로 배신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용의자의 딜레마와 비슷한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요. 아니, 둘 다 같이 협정을 준수하게 되면 더 나은 상태가 존재하는데 만약에 같이 준수해야 되는데 만약에 ABC사가 자기는 준수했는데 제가 배신 때리면 여기 보시면 자신의 이득이 4에서 1로 줄어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카르텔 같은 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본질적으로 불안정. 우리가 카르텔을 형성했는데 이렇게 협정을 위반하는 상황이 5월 전략이 되기 때문에 깨질 위험이 언제나 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유 수출 국가들이라든가 기업들이 담합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담합 같은 거 하게 되면, 카르텔 하게 되면,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배신자를 만들어내. 거기서 말이야, 니네 솔직히 우리 담합했어요 라고 이 증거를 찾아내기가 되게 어렵거든. 그래서 솔직하게 자백하면, 야, 자백한 너는 빼줄게. 이러는 거야, 처벌해서. 그거 뭐야? 괜히, 야, 우리 믿을만해? 제가 혹시 배신자가 있어서 자백하면 우리 다 들통나서 아주 박살나는데? 그렇게 되니까 깨질 우려가 항상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안정성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물론 거기 마지막 단락 볼까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카르텔이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는 사례도 꽤 많이 있는데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됩니까? 이렇게 되면 현실에서는 여러분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이 한 번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리피티드 게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반복 게임이므로 그쵸? 이므로 또 안 보지 않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협조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조 분위기가 조성된다. 네, 이렇게 체크하시죠.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떤 게임을 볼 거냐면 사교육 게임,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카르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일종의 반복 게임을 하다 보니까 협조적인 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페이지에 가보시면 사교육 게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교육에서 가장 고질적인 병폐 중에 하나가 사교육의 범람입니다. 여러분들 뭐 학원 다니시고 뭐 그랬습니까? 뭐 대부분 안 다니는 사람이 없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뭐 비용이 크건 작건 그 차이를 떠나서 학부모들이 공교육만으로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가지고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사교육을 시키기 때문인데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사교육의 범람은 무엇보다도 첫 번째 줄 203페이지에 가보시면 가계 생계비의 압박입니다. 교육비가 많이 들잖아. 그래서 가계 교육비 지출이 크니까 생계비에 어떤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안 그래도 쪼들리는 살림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더 나가서는 이것 때문에 자녀를 낳으면 교육비 부담 때문에 대학까지 등등등 부담이 되네 해가지고요. 출산율, 저출산 이런 거 있죠. 저출산의 원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네,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의 사교육비, 교육비 부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이 이런저런 사교육으로 시달리는, 그러게요. 저는 사교육 받으니까 좋아요. 그런 어린 학생도 있겠지만 대부분 하기 싫어 하는데 막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까지 성장하는 과정에서 운동도 해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그런데 사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운동과 취미생활에 쓸 시간이 없다면 건전한 성장이 과연 될까? 그래서 건전한 성장이 저해된다. 이러한 또 주장도 있습니다. 사교육의 병폐 중에서. 학교가 끝난 후 이 학원 저 학원 돌며 옛날 생각나십니까? 공부한 다음 파김치가 되어 밤에 돌아오는 어린 학생의 삶은 행복과 거리가 멀다.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어린 세대의 행복감을 조사해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행복 수준이 꼴찌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과도한 사교육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교육은요, 본질적으로 이렇게 군비 경쟁하고 같은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비 경쟁. 거기 왼쪽에 읽을 거리 나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좀 봐보세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 막 해가지고 전쟁, 핵폭탄 거기에 돈을 막 쏟아붓게 되는 거야. 물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거기에 나온 군사기술이 또 과학기술로 발전되기도 하는데 그 의도하지 않게 나오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좋은 건 아니죠. 다시 203페이지 세 번째 단락 가볼게요. 두 번째 줄. 오직 입시에서의 성공만을 추구할 뿐 군비 경쟁처럼 사교육 경쟁, 이거는 좋은 인성을 배양하고 참된 지식을 전수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다. 그런데 입시에서 성공을 거둘 확률은 모두가 사교육을 받는 경우랑 모두가 사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다 같이 안 하면 되는데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카르텔, 담합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모두가 사교육을 모두가 시키지 않기로 하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합의를 하면 제일 좋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된다? 야, 우리 애는 안 시켰는데 저쪽 애가 몰래 불법을 하면 어떻게 돼? 옛날에 그랬습니다. 옛날에 사교육 같은 거 금지 이렇게 법으로 만들었는데도요, 은밀하게 이렇게 사교육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법을 지키는 나만 바보가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단락 요 얘기죠. 어느 날 학부모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이제부터 자녀들에게 사교육을 시키지 맙시다.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어날 가능성이 무척 희박하지만 만약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이게 최선의 결과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게임에서 현실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현실에서 5월 전략 균형은 모두가 사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앞에 했던 죄인의 딜레마랑 똑같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이해 가시죠? 따로 거기 보수 행렬은 거기 넣지 않았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교육을 안 했을 때가 더 좋은데 사교육을 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슬픈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한번 공공재 게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4페이지 가보시죠. 자, 공공재는요, 이게 우리 뒤에 나중에 할 건데, 퍼블릭이라고 표현을 해요. 퍼블릭, 굿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이 공공재는요, 모든 사람이 함께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재화를 바로 공공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거기 특성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줄, 도로나 공원에서 나오는 혜택은 그렇지, 대표적인 게 고속도로, 그냥 도로, 국도 아니면 공원이 있게 되면 그 공원에서 나오는 서비스를 모두 다 같이 공유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타 다른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와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함께 소비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공공재 생산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서 결국 제대로 생산되지 않게 되는 거 우리가 얘기를 할 거야. 그 시장 실패 파트에서 다시 체크하도록 할 겁니다. 자, 거기 여기 나와 있는 공공재는요,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하나는 배제 불가능성과 비경합성 요거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우리 공공재 파트에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공공재도 전형적인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하고 같은 결과를 보이게 돼요. 밑에 스토리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단락 보시죠. 한 마을에 살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은 홍 씨와 임 씨 이렇게 있죠. 자, 둘이 함께 공원을 만드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각자 공원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1,000만 원씩 부담하거나 전혀 부담하지 않는 전략이 있어요. 부담을 하거나 부담을 하지 않는 전략이 있고 임 씨도 돈을 내는 방법이 있고 돈을 내지 않는 전략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케이. 두 사람이 각각 1,000만 원씩 부담을 해서 멋진 공원을 만들었을 때 각자에게 1,500만 원에 해당하는 혜택이 돌아옵니다. 근데 만약 둘 중 한 명이 1,000만 원을 부담했어. 다른 사람은 부담 안 했어. 그러면 그저 그런 공원이 만들어지면 각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75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둘 다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서 공원을 만들지 못하게 되면 혜택은 빵이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따라서 두 사람이 모두 비용을 부담해서 공원을 만들 때가 500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 보수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여기는 둘 다 부담을 하는 거야. 이 500이라는 값이 어떻게 나왔나 한번 다시 계산해 볼게요. 둘 다 부담을 했어. 그럼 홍수 방지 시설의 혜택이 어떻게 됩니까? 1,500만 원의 혜택이 발생해요. 그러면 여기는 홍 씨의 보수고 뒤에 게 임 씨의 보수야. 홍 씨는 1,500만 원의 혜택을 보게 되는데 비용은 1,000만 원을 내게 돼서 500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홍 씨가 돈을 냈어.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부담했어. 근데 임 씨가 부담을 안 했어. 그래가지고 거기 보니까 홍수 방지 공원이 나타내는 이런 공공재가 750만 원으로 혜택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로라든가 홍수 방지 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거기서 얻게 된 이득이 줄어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렇게 750에 그저 그런 혜택을 받게 되는데 비용은 1,000만 원 이렇게 돼요.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는 혜택도 없고 비용도 없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750이라는 게 자기는 돈을 안 냈어.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임 씨만 냈어. 그러니까 750의 혜택을 보지만 돈은 안 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우선은 이렇게 보수 행렬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걸 가지고요. 우리가 여기서 내수 균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월 전략 균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씨가 부담을 했어. 앞에 게 홍 씨의 보수야. 홍 씨 입장에서는 부담을 하면 500인데 부담 안 하면 750이야. 부담 안 해. 이렇게 되겠죠? 임 씨가 부담을 하지 않았어. 그러면 홍 씨가 부담하면 마이너스 250인데 부담을 하게 되면은 부담을 하지 않으면 빵이야. 혼자 마이너스 250보다는 빵이 더 낫지. 그러니까 홍 씨 같은 경우는 나 상대방의 전략과 상관없이 부담 안 할래.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임 씨의 전략을 볼게요. 자, 홍 씨가 부담해. 밑에 가리세요. 그럼 부담을 한다 그러면 요 위에를 선택하게 되는데 임 씨가 부담을 하면 500인데 부담 안 하면 750이야. 750 선택하고
홍 씨가 부담을 안 했어. 그때 임 씨가 부담하면 마이너스 250이고 부담 안 하면 빵이야. 예, 빵을 선택하고 역시 부담 안 하는 게 자신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모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전략이 우월 전략 균형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206페이지 가보시면 왜 죄인의 딜레마 상황이 됩니까? 그러면 앞에 얘기한 것처럼 빵빵보다는 둘이 같이 협조를 잘 해서 부담을 같이 하게 되면 그러면 500이라는 더 나은 상태가 존재하잖아. 그래서 이 딜레마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면은 네, 바로 더 나은 상태가 있는데 가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서로 협조가 불가능한 거지. 그래서 가지를 못해. 가고 싶은데 가지를 못해. 못하는 상황.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 해서 딜레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는 게임 이론에서 균형을 우월 전략 균형 해서 살펴봤는데 그 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론이나 아니면 미시경제 가면 뭐 내시 균형, 혼합 전략 균형, 다양한 또 균형들을 살펴볼 것이고 요거는 이제 가위바위보처럼 우리가 동시에 하는 게임을 나타내는 건데 장기나 바둑 같은 경우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 게임도 우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케이? 자,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좀 끌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게임 이론의 여러 가지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월 전략 균형, 그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용의자의 딜레마를 통해서요. 그렇게 보시고 다음 시간에 경쟁 전략의 어떤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몇 가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앞에 가보시면은요, 우리 요 내용을 제가 설명드릴까 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오페라 거기 보시면 토스카와 용의자의 딜레마 해서 20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케이?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